네, 법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투자상담사, 펀드 투자상담사 법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투자자 구분, 적합성 원칙, 다음 투자 권유 시 의무,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 자산 운용에 대한 이쪽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거의 각 하나당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법률 용어나 금융 용어만 조금 잘 아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투자자란 말이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 혹은 그 일반 투자자. 자본시장법에서 2009년 2월 달에 자본시장법이란 게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다 투자자였어요. 이렇게 투자자 구분이라는 게 없었어요. 투자자 구분이라는 게 없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고 일반 투자자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구분을 했어요. 왜 구분을 했냐면은 그 구분을 해서 차등 보호했어. 차등. 똑같이 보호한 게 아니라 차등을 두어서 보호했어. 그래서 시험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자본시장법은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를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등 보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차등 보호의 목적은 뭐냐? 예를 들어 전문 투자자는 누구냐면은 투자 경험이 좀 많고 자금 규모도 큰 사람들이 전문 투자자예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전문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전문 투자자에게 있죠. 국가는 뭐 일반인보다는 자금 규모도 크고 국가의 그 공무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은행 당연히 전문 투자자겠죠. 한국은행. 그다음에 금융기관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있죠. 금융기관들 전문 투자자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문 투자자라는 개념이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그럴 만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주권 상장법인, 주식시장에 상장한 법인들 있죠. 주권 상장법인들이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권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상장된 법인. 그다음에 그 금융투자 잔고가 100억 이상인 법인. 100억 이상 법인. 그다음에 또 50억 이상인 개인. 요런 사람들, 요런 경우는 별도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나 전문 투자자로 대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런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국가나 한국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전문 투자자가 되고 주권 상장법인은 일반적으로 되는데 안 돼 그냥 일반 투자자로 대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인 법인이나 50억 이상 개인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 중에도 보통 자산이 한 50억 이상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봐가지고 오히려 금융기관 직원보다 더 잘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청서를 받아서 전문 투자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일반 투자자예요.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전문 투자자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은행, 증권사, 주권상장법인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는 개인 이게 답이겠죠. 30억, 50억 이상은 돼야 되니까 법적인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투자자는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이제 전부 다 일반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등 보호한다 했어요. 일반 투자하고 전문 투자자고. 그러니까 차등 보호한다는 것은 이 전문 투자자들은 웬만큼 알 건 다 아니까 투자 설명서 이렇게 설명 의무가 없어. 설명 의무. 이 사람들한테는 설명할 의무가 없어. 전문 투자자한테는. 그러니까 펀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펀드를 할 때 투자 설명서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 투자자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요 세 가지가 전문 투자자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투자자한테는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를 구분해서 투자자별로 차등보호한단 말이에요. 자본시장법은. 그런 점이 다르다. 그래서 투자자 구분에서는 반드시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는 거. 요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전문 투자자는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투자자한테는 설명 의무,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적합성의 원칙.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이제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게 자본시장법 4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규이기 때문에 이제 법에 자본시장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적합하게 투자 권유할 때 적합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투자 권유하기 전에 어떤 뭐 주식형 펀드나 이렇게 펀드를 권유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을 파악하라는 거야. 파악하라는 거. 첫 번째는 적합성의 첫 번째는 투자자를 구분하는 거야. 투자자 구분을 어떻게 한다 했죠? 전문 투자자하고 전문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일반 투자자인지 구분을 하라는 거죠. 투자자 딱 왔어. 내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취업해가지고 있는데 투자가 왔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직원이다. 그러면은 전문 투자자가 되겠죠. 국민은행 직원으로서 국민은행 계좌를 들어왔다 그러면은. 근데 만약 일반인이 와가지고 튼다고 하면 일반 투자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적합성 원칙상 첫 번째 단계는 투자자를 구분해야 돼. 이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려면은 금융투자업자가.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하고 일반 투자자라고 일반 투자라고 한다면은 전문 투자자인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은 일반 투자라고 한다면은 그 고객 정보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투자 목적이 뭔지, 재산 상황이 어떤지,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 이것을 투자자 정보 파악이라고 해요. 투자자 정보 파악.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일 텐데 이게 그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신청서인데 계좌 신청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묻는 질문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계좌 거래 목적이 뭐냐, 급여, 생활비 목적이냐, 아니면 저축 투자 목적이냐, 사업 거래 목적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산 상황, 예를 들어서 뭐 1억 미만이냐, 1억 초과 10억 미만이냐, 10억 초과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다고. 투자 경험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경험이 1년이냐, 뭐 3년이냐, 아니면 하나도 없냐, 그거 외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요. 이런 데들이 막 내 재산까지 다 밝혀야 되냐고 펀드 투자하는데. 근데 요즘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객들한테 조금 약간 불만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객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주식에 90% 이상 투자되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 권유를 하면 되게 적합성의 원칙에 부합한가요? 부합하지 않은가요? 부합하지 않겠죠.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주식형 펀드를 투자 권유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예금이나 적금만 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왔다고 주식형 펀드 딱 투자 권유하면 그런 것은 적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고객 정보 파악한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에 맞게 투자를 권유하라는 원칙이 자본시장법 46조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6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합성 원칙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적합한 예를 들어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 권유는 하지 말아라는 거죠. 유사한 게 이제 적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적정성의 원칙은 다음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면은 적정성의 원칙은요,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 권유할 때 반드시 지켜야 돼. 투자 권유할 때 반드시 이 적합성 여부,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투자 경험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권유를 해야 돼. 투자 권유하기 전에, 투자 전에 하여튼 투자 권유할 때 그 적합성의 원칙이 필요하고 적정성의 원칙은 비슷하죠. 뭐냐면은
적정하게 투자하도록 하라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파생상품 등에 투자되는 경우 펀드 중에서 파생상품에 투자되는 게 있어요. 막 선물이나 옵션이나 수합이나 막 환율이나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위험하겠어요? 덜 위험하겠어요? 주식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식보다. 주식은 예를 들어서 내 원본이 예를 들어서 내 원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깨져야 1억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잘못되면요. 나는 1억 투자했는데 손해는 2억, 3억이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적정하게 투자되는 하게 유도하라는 거예요. 적정성의 원칙은. 그래서 주로 파생 상품 등에 투자 권유할 때, 투자 권유 시 투자 권유를 해야 될 때 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파생 상품 등에 관련된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투자 권유와 불문하고 적용되는 원칙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적합성의 원칙은 내가 어떤 투자자한테 고객한테 펀드를 팔기 위해서 투자 권유할 때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에 맞춰서 투자 권유를 해야 돼. 근데 적정성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나는 전혀 누구한테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철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나 파생 상품 투자하고 싶은데 이거 투자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투자 권유를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냥 고객이 찾아와서 나 이거 파생 상품 하고 싶은데 해주세요. 그런 거야. 그랬을 때 반드시 그것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그 적정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상을 봐가지고 당신이 파생 상품 투자했다가 나중에 깨지면은 인생이 작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적용되는 원칙이 적정성의 원칙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생 상품 등의 어떤 설명을 할 때 필요한 원칙. 그다음 투자 권유와 불문하고 투자 권유를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든지 할 때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은 하지 않고 그냥 고객이 찾아와서 나 파생 상품 할래요 했을 때도 이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은 파생 상품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당신은 그 정도 수준이면 파생 상품 투자도 적합합니다 이렇게 적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적정성의 원칙이랍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권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상담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투자 상담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투자 권유를 하게 되죠. 투자 권유할 때 어떤 것을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투자 권유 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명 의무. 설명 의무는 펀드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투자되는 내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야죠. 보험 가입하면 보험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설명하듯이 펀드 가입자들한테, 펀드 투자자들한테 펀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냐? 펀드의 그 주요 내용이나 위험, 투자 판단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설명 의무가 예전에는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본시장법이 2009년에 생겼다 했죠. 2009년 이전에는 설명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규제가 안 돼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2009년 자본시장법이 생기면서 설명 의무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있잖아요. 그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그냥 고객이 와가지고 펀드 가입하면서 저 이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고 사인만 딱 하면 설명 의무를 금융기관 직원은 다 한 걸로 간주를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봤냐면은 그것을 설령 고객이 썼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설명 의무의 정도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돼. 설명의 정도가. 그러니까 내가 투자 상담사로서 고객한테 막 설명을 했어. 열심히. 근데 고객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설명 의무를 다 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법에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투자를 계속 권유해갈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금융기관이 나중에 물어내야 될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자본시장법에 손해배상 그 부분까지 명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전보다 그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다. 그렇게 만약에 문구가 표현되면 맞는 말. 예를 들어서 설명문구가 과거 종전보다 약화되었다. 그러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당 권유 금지합니다. 부당 권유 당연히 금지하겠죠. 부당 권유 중에 대표적인 게 불초청 권유, 재권유란 말이 있어요. 불초청 권유가 뭐겠어요?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권유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권유하는 경우가 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뭐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서 야, 이 펀드 주식형 펀드 좋은 거 나왔는데 이거 한번 가입해봐.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권유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불초청이란 것은 내가 전화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갑자기 뭘 막 그 투자 권유하는 이런 것들은 불초청 권유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은 금지된다. 법상으로 금지돼.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 예외. 불초청 권유는 그러니까 초청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투자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증권하고 파생상품은 장래 파생상품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장래 파생상품은 예외적으로 불초청 권유가 허용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재권유 금지. 재권유란 게 뭐야? 투자 권유를 했는데 투자 권유를 내가 A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고객한테 투자 권유를 했는데 고객이 나 그거 싫어. 하여 거부를 한 거야. 거부를 했는데 또 그래도 이거 해보세요. 또 권유한 게 재권유잖아. 이게 재권유죠. 재권유란 말이. 재권유 행위는 원래 금지야. 원칙적으로 금지야.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 이 예외가 시험에 잘 나와. 어떤 경우에 재권유도 가능하냐? 첫 번째는 투자성 있는 보험 계약.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뭐 변액보험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투자성 있는 보험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개월이 지난 후에 1개월 지난 후 권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A 펀드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했어. 투자 권유를 했는데 1월 1일 날 했는데 1월 1일 날 하고 1월 31일까지 얘기 안 하다가 2월 2일 날 또 A 펀드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런 것은 괜찮다 이거야. 한 달이 지나면 투자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는 다른 금융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다른 금융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A 펀드를 추천했다가 이 사람이 거부를 하니까 이거 하지 마.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B를 추천하는 경우. 요것은 재권유라고 하지 않고 그냥 허용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원래 재권유는 금지인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인데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겠죠.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과도한 투자 권유 행위. 투자 권유를 막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면 이거 불건전하다고 볼만하죠? 그냥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알만하고요. 그다음 재산상 이익 수수 행위. 재산상 이 펀드 가입하면 이 펀드 예를 들어서 너 50% 수익 나면 그중에 10%는 놔줘. 이런 거. 이거 건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원금 보장 해주겠다. 이런 거. 이거 원금 보장, 투자 상품은 원금 보장이라는 것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예금하고 달라서. 그런 거. 그다음에 손실 보전한다. 손실 보전해준다. 또 이익을 나는 10% 이익을 항상 보장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봐서 금지됩니다. 그래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은 또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 투자 권유 대행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투자 권유 대행인.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투자 상담사라고 했죠. 투자 상담사 과거에는 투자 상담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법적인 용어에서는 투자 상담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상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은 왜 투자 상담사 시험 보시려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금융직원이 되려고. 금융기관 직원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 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은
합격 그 금융기관에 들어가도 펀드를 판매할 수 없어요. 펀드를 판매하려면은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야지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펀드를 판매하면은 그게 위법이야. 자본시장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펀드 투자 상담사를 사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금융기관 뭐좀 취업하시려고 만약에 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그 금융기관 들어가기 전에 이런 투자 상담사 시험을 합격하고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냥 아니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 그 입사 서류에다가 합격 내용들을 써놓는 것들이 이제 조금 합격될 가능성이 높겠죠. 웬만한 이제 금융기관 들어갈 취업할 사람들은 이런 자격증 시험을 다 합격하고 가는 게 많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격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교육 없이 바로 상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자격 시험을 합격하는 게 나은데 이렇게 금융기관 직원이 되기 위해서 투자 상담사를 딸 수도 있지만은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 직원이고 그다음 투자 권유 대행인. 투자 권유 대행인은 이걸로 해서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 직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 삼성생명의 보험 설계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보험 파는 사람이잖아요. 보험 파는 사람인데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면은 보험은 물론이고 펀드도 팔 수 있어요. 펀드도. 펀드 팔면은 수수료가 나왔죠. 수수료의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보험 팔아서 보험 수당도 받고 펀드 팔아서 펀드 수수료에 보통 지금 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60에서 70%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펀드에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한 6, 7만 원은 이 펀드 투자 상담사가 가져갑니다.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금융기관 직원 되기 위해서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도 되고요. 나는 예를 들어 일이 있어.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사람이 많아. 돈 많은 사람을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도 가입시키면서 그리고 펀드도 요즘에 굉장히 일반화됐으니까 펀드도 가입시키면 펀드에서 나오는 수수료도 별도로 챙길 수가 있고요. 어떤 보험 설계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고액 고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펀드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웬만한 직장인보다 연봉이나 그런 게 더 큰 사람이 있어요. 펀드 수수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그런 사람보다 수수료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면 굉장히 많이 받아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일반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인데 투자를 하고 싶어.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좀 아는 돈 있는 사람을 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그 사람들한테 그거 펀드 가입시키면은 요 사람도 투자권유 대행인으로서 수당을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업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 투자 상담사는 진짜 금융기관인으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돼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상태, 투자권유 대행인 상태로 이렇게 그 펀드를 유치시켜 가지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직원이잖아. 펀드 투자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야. 보험회사의 설계사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펀드 유치만 하면 돼요. 별도로 뭐 매매나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내가 만약에 삼성증권하고 계약을 했다. 삼성증권하고 투자 권유 대행인 계획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좀 돈 있고 뭐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을 삼성증권에 내가 저기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을 했으니까 너 거기 가서 계약하면은 그 실적 중에 내가 60%는 내가 먹는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사원이든 보험 설계사든 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이든 뭐 자영업자든 자기가 조금 그런 쪽에 저기 돈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투자 상담사 자격증은 투자에 좋은 재원이 되고 그런 쪽에 능력이 있으면은 웬만한 사업하는 거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펀드 투자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투자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투자 권유 대행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기관 직원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금융기관 직원이 사실 나이나 뭐 여러 가지 학벌이나 이런 걸 좀 딸린다 그러면은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금융기관에 놓고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은 이 잘 된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정기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내가 좀 학벌이 좀 딸리거나 뭐 좀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일단 합격해서 잘 활동을 해서 좀 수익이 높아지면은 아주 당당하게 나 직원으로 뽑아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직원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인의 자격은 일단은 그 투자 상담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합격하고 나서 그 이수해야 될 교육이 있어요. 등록 교육,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뭐 사이버로 몇 시간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일단은 시험에만 합격하면은 시험 합격하고 등록 과정 그 교육 한 몇 시간 되는 거 그거 이수하면은 투자 권유 대행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진짜 투자 권유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증권사,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나 뭐 교보증권이나 뭐 현대증권이나 증권사 찾아가가지고 나 투자 권유 대행으로 등록해 주세요 하면은 그 증권사에서 협회에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근데 혹시 걱정하시는 중에 내가 만약에 따가지고 그 증권사에 가서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증권사에서 거부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권사에서 다 받아줍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은 투자 권유 대행인은 기본급이 없어요.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적이 없으면 돈을 안 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없어요. 대신에 잘하면은 수당이 일반 직원보다 그 지급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합격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어떤 증권사든 들어가서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투자권유 금지 행위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대리하는 경우 어떤 거 뭐 금융 직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직원은 직원처럼 이렇게 뭐 대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재산을 받는 행위.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오는 거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직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재위탁하는 경우, 투자 권유하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시키는 경우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다음 계약 체결하는 거 이런 거 안 돼. 그냥 소개만 가능해. 금융기관에서 내가 삼성증권에서 투자 권유 대행인데요. 삼성증권 가서 제 말씀하시고 그냥 거기 가서 펀드 하나 가입하세요. 이렇게는 가능하지만은 자기가 매매를 하거나 대리를 하거나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삼성증권에서 만약 계약을 했으면은 다른 데하고는 안 돼. 둘 이상의 금융기관하고는 계약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서 계약했으면 삼성증권하고만 거래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보증권하고 계약을 했으면 교보증권하고만 거래해야 됩니다. 투자 권유 시 알려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금융기관의 명칭,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 계셨으면 삼성증권에서의 투자 권유 대행입니다. 알려야 될 테고. 그냥 대리해서 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 나는 직원이 아니라는 거. 직원이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돈을 끌어들면 그것은 저희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돈 나 못 받는다. 돈은 직접 그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내든지 자기 계좌로 자동 이체하든지 뭐 송금 이체하든지 이렇게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매매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 펀드든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권한은 금융기관 직원만 가능해요. 투자권유 대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시고요. 자산운용 제한에서는 자산운용 제한 부분은 굉장히 그 외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한번 가르쳐 드리면은 증권은 자산운용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펀드 운용할 때 막 운용하게 하지 않고 뭔가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산이 크게 깨지지 않게. 그래서 증권은 예를 들어서 10%, 한 종목의 10%를 초과해서 투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 한 종목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그 펀드가 예를 들어 100억짜리 펀드인데 한 종목에 10억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1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그 종목이 크게 손실이 나면은 펀드 손실이 나니까 10%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에 10% 이상 못한다.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같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위험 평가액이 10% 이상 초과해서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다음 부동산은 한 번 사면은 3년 이내에는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왜냐면 3년 이내에 막 1년에 막 샀다 팔았다 안 하면 고객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 차입이나 대여, 펀드로 들어온 돈을 대여하거나 또 별도로 다른 데 은행 같은 데 차입해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손해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펀드의 운용사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근데 그 LG전자 주식 갖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펀드에서 산다. 이런 것은 이해관계인하고 거래하는 거잖아.
그럼 잘못하면 불공정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성과 보수는 성과 보수는 법에 규정된 것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성과 보수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뭐 투자자한테 전혀 뭐 해를 안 끼치고 거래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지한다. 그리고 의결권, 아까 그 수익자 총회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결할 그 자기 계열사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의결을 할 때는 중립투표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중립투표 의무. 보통 그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업자가 뭐라 했죠? 운용사가 집합투자업자라 했죠. 운용사가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예를 들어서 9%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9% 갖고 있는데 이 집합투자업자의 예를 들어서 계열사가 예를 들어서 B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이 주식의 의결권이 필요해. 그런 경우 이 집합투자업자가 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면은 잘못하면 부당하게 행사할 수가 있겠죠. 계열사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집합투자업자는 무슨 그 수익자 총회 같은 거 의결할 때 일단은 제외시켜요. 투표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찬성, 예를 들어서 45%, 반대 55% 이렇게 나머지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요 집합투자업자의 그 찬성 반대도 45대 55로 배분돼서 결정되는 게 중립투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스팅 보트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투자자 구분한다는 거, 그다음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그 개념 확실하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권유할 때 설명 의무, 그다음 불초청 권유 금지, 재권유 금지의 예외사항 두 가지, 세 가지씩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투자 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 또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자산운용 제한 부분에 대해서 증권이나 파생상품, 그다음 금전차 이런 네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은 법규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그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